네, 6월 23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은 메이크잇 박창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다는 말을 하기가 참 민망한 하루입니다. 말이 진짜 좀 무겁게 나오고 있어요. 무겁게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 주위에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안녕하지 못한 게 사실이죠. 그냥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잘 살아있어요? 아니면 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좀 우리 오전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12시 장중 라이브에서도 정말 다들 어이없어가지고 이건 뭐 외국이 다른 나라들이 상승하는데도 지금 보면은 뭐 대만 지수 정도나 0.05 정도고 니케이도 0.08 상승했고 심천 상해 항생 다 1.5% 이상. 1.5% 2% 이런 식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우리는 왜 이러죠? 우리만 왜 이럴까요? 아니 그렇다고 외국인의 매도가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2,900억 정도면. 네. 오늘은 오히려 개인들을 이제 매도가 드디어 출회가 되기 시작했죠. 개인들이 이제 못 견디고. 그렇죠. 못 견디기 시작하는 네. 것 같아요. 개인이 오늘 6,717억 코스피에서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640억. 합산하게 되면 대략 한 7,300억 정도 오늘 순매도가 나왔는데, 이건 반대매매 회피성 매물이나 아니면 못 참고 이런 손절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드디어 출회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간간히 뭐 1,500억, 2,300억 이달 중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지만, 사실 이달 중에서도 개인들의 경우에는 거의 순매수 이런 부분이 꾸준히 나타났었거든요. 이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의 순매수 기조를 보게 되면 6월 2일 들어서부터 7,900억 순매수, 그리고 3,000억 이렇게 순매도가 나왔지만 그동안에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도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 이어지다가 1,500억, 2,300억 나왔지만 오늘 무려 7,000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다는 부분.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합산을 하게 된다면 지금 7,300억인데요. 드디어 이제 참다 못 견딘 개인들의 투매, 이런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외인들이 많이 파는 거는 사실 새롭지도 않은 이슈예요. 5조 넘게 팔았죠. 지금 6월 들어서만. 그리고 단 하루 빼놓고 지금 외인들은 순매도하는 모습이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이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 13년 만에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외인들의 이탈 자체는 사실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개인들이 드디어 이제는 투매성 매물 자체가 출회가 되었다는 부분 자체가 오늘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내일 반대 매매가 네. 지난 월요일 때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그 부분을 체크를 했어요. 그냥 제목이 이거였어요. 담보 부족 계좌가 11배 급증을 했습니다. 언제 대비해서 6월 1일 대비해서 지금 6월 22일자 어제자 기준으로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세 개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 22일 기준으로 반대매매 담보부족 계좌가, 그러니까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는 담보부족 계좌가 11,800개가 집계가 되었는데 6월 1일 날에는 얼마였느냐? 108개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자체가 108개가 아니라 1,000개, 1,080개 정도 되겠네요. 한 11배 정도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역대급 반대 매매가 내일 또 출회가 될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이 나타났었고, 일부 찌라시에서는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까지는 20, 30개 정도 하루에 나왔었는데, 한 지점에서만 뭐 110개, 120개 이렇게 반대 매매 계좌 걸렸다. 이 부분 자기도 입사하고 나서 이런 건 처음 본다 할 정도로 이런 찌라시도 도울 정도로 그만큼 시장 투실 많이 악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유식한 말로 데스 스파이럴. 뭔 말이야? 악순환, 그러니까 죽음의 이런 그 연쇄 고리,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수급의 악순환.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시장 공식이죠. 전강 후양. 아침에 조금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추가적으로 매물대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대 매매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가 장 막판에 또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장 중에 한 2%대까지 마이너스 2%까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장 마감을 대략 1시간 반 정도 앞두고 마이너스 4.3까지 낙폭을 키웠기 때문에 이건 반대 매매 회피성 매도 물량 이런 부분이 집중이 되었다는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얘기 있죠. 계속 수급 악순환을 말씀을 드렸는데,
9시에는 이런 시가의 반대 매매 나오는 물량, 그리고 10시에는 이와 관련된 CFT 반대 매매, 오후 2시에는 스탁론 반대 매매, 오후 3시에는 다음날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걸 회피하기 위한 자발적인 이런 반대매매 회피성 매도, 이런 부분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게 저점이다라고 논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 우리가 이 걱정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긴 했었어요. 신용장고가 좀 늘고 있다. 네. 네, 신용장고 P2, 줄고 있다. 금리가 인상이 늘고 되면 있다. 기본적으로 P2는 어려워질 텐데, 네. 근데 뭐 주식담보대출이 7% 넘어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으니까 네. 월 지금 같은 장에서 7% 이상 수익을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최근에 뭐 7%는 기본이고요. 뭐 이러한 부분이 기존에는 협의로 연장을 해주었던 부분 자체도 다 끝나가지고 기본이 요즘에는 한 8에서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미국과 기준금리 1.75% 동일하지만 미국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1.75%더 높일 것이다. 그러면 연말 3.5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에 금통이 없었죠. 그러면 다음 달 빅스텝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가파른 금리 인상 자체가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주가에 지금 프라이싱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현금 흐름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 주는 게 향후의 주가 가치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요구 수익률 자체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기본이 되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죠. 무위험 수익률 자체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현 시점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최근 뭐 환율, 그리고 뭐 실적, 뭐 체크해야 될 변수가 너무나 많은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뭐 분석 이런 부분보다는 수급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리, 이런 부분이 깨졌다는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9시 시초가 반대매매, 10시 CFD 반대매매, 2시 스탁론 반대매매, 3시 반대매매 회피성 매도, 지금 뭐야 또 그래서 정강후약 장세가 지속이 된다. 왜냐하면 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막판에 보면 살짝 이제 반대매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침에 낮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걸 좀 단타치기 위해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단타성으로 좀 일부 들어왔다가 오전용으로 들어왔다가 10시, 2시, 3시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최근에 보시면요. 종가 저가로 끝나잖아요. 종가 저가로 끝나고 이러한 부분이 수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모습이 최근에 시장에서 공식처럼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대외 환경 물론 안 좋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냥 무난하단 말이에요. 우리만 이러니까. 우리만 왜 이래? 이렇게 얘기 나올 그러니까 수밖에 지금 없죠. 우리가 모르는 우리만의 어떤 악재가 있나? 막 이런 고민들에 빠지시는 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 많을 것 같아요. 한미 금리 차익전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환율이 환율도 지금 그렇고. 오늘 1,300원도 돌파했으니까. 13년 만에 최고치. 네. 이 부분이 98년도 금융위기 때, 98년도 IMF 때는 그때 1,800원, 1,900원, 2,000원까지도 갔었죠. 그때는 뭐 코스피가 한 80% 급락을 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예외로 두더라도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2003년도 카드 사태 때 1,300원을 찍었고, 그리고 2008년도 리먼 사태 터지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나타났을 때 1,300원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300원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유럽의 재정 위기, 그때 그리스 피그스 뭐 이와 관련된 재정 위기가 있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2, 3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도 1,300원까지 찍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1,290원 정도 찍었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지금은 1,300원을 넘어가는 부분 자체는 달러 강세, 즉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그리고 특히나 원화의 약세, 엔화의 약세 이런 부분도 가파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지금 그 반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지금 6월 20일까지 집계되어 있는 반기 무역 적자 수준을 보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특히나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추가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특히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약세 흐름을 덧붙여질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수급의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부분이 뭐 개인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들의 투심을 다 깨트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유독 바닥이 어딘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계속해서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하여튼
그 의미를 좀 높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네. 잠깐 언급하셨듯이 우리 무역 수지가 여러 달째 적자 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 수출 데이터 보면은 지금 3, 4%인가요? 좀 줄은 걸로 나오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어떤 시그널일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요. 그 전까지 최대치 기록이 뭐냐면 아직 6월이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현 시점까지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157억 불에 달했어요. 그 전에 최대치는 96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반기 126억 불 적자가 최대치였습니다. 126억 불인데 150 지금 7억 불 이래버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이 거의 한 26년 만에 지금 가장 최악을 기록을 하는 부분이고, 물론 반기 기준으로 이러한 부분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지금 그만큼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부분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워낙에 약세 요인으로 같이 작용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참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그 전에 서준식 교수하고 이야기했을 때 보면은 서준식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손해가 되니까 이러한 상황을 오래 유지시켜 줄 수가 없다. 우리는 수출 기업들이 그렇죠. 좋으니까 네. 이익이 결국 우리 경제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반도체하고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스마트폰, 자동차 이러한 부분인데 6월달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반도체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5%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거의 24%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투시 엄청나게 안 좋아졌죠.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반도체는 그나마 플러스가 나왔어요. 근데 보통 기존에 플러스가 나오는 게 연초 뭐 한 80%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얼마 플러스였냐면 1.9%. 그러면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는 주로 이제 완성품 이런 부분도 나타나기 있지만 반도체라든지 이런 중간재 수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원자료를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와서 이런 부분을 반제품으로 조립을 해서 수출하는 이런 무역 구조를 많이 띄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면 수출 채산성,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 자체는 오케이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반제품을 수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재료 자체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는 엄청나게 튀어 올라갔었죠. 물론 6월 들어서 최근에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잠시 에너지 가격부터 해서 뭐 꺾이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까지는 2, 3개월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원가 단이 많이 늘어났는데 반제품을 수출하는, 그러니까 모듈 수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판가는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에 따른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축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에 따른 무역 수지 적자 이런 부분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수출 쪽에서 올라오는 쪽은 일부 뭐 석탄 쪽, 석탄이 한 160%, 에너지 쪽 한 80%,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수출 쪽은 거의 전멸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역성장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폰과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도 고전하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최소한 이러한 흐름, 워낙 약세 요인 자체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은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게 워낙 약세 요인, 외인들의 추세적인 수급 이탈,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수급이 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원유 가격이 지금 저렇게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무역 수지가 적자나는 건 당연해라고 보기에는 네, 그 요소 외에도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 수출이 줄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자체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데이터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숫자로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157억 불, 역대 반기 기준 최대 숫자다. 그러면 원화가 강할 수가 없겠죠. 일단 뭐 어떤 분들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무역수지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 네. 재정수지 이런 것들만 보면은 그 한국 경제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딱 답이 나온다.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의 수출 경쟁력 혹은 우리의 수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경제 환경이. 네. 이게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는 이유일 것이냐, 혹은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불안정한 요소가 있을 것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단 불안정한 요소를 좀 체크를 해보면 다시 한번 북한의 핵실험 관련된 이슈 이런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체력상에서 반제품을 수출을 하는데 이에 따른 무역 수지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좀 불확실하게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경기 둔화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이런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이와 관련된 이런 부분 품목 자체가 특히나 이런 경기 불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나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외인들이 추세적으로 수급이 이탈하는 부분에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대비해서 지금 그 돈을 풀고 있는, 그리고 유동성 환경을 유지를 하고 있는 중국 증시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대적 비교 열의에 놓여 있다는 부분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LPR 기준금리 자체를 동결을 했죠. 하지만 올 하반기 정도에 한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 자체를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인하할 수 있다는 부분, 즉 유동성 확대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중국의 경우 10월 달에 이와 관련된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적인 이제 집권을 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과 경기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일부 경기가 위축이 되는 부분이 상해, 베이징 이런 쪽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금융 쪽으로는 금리 인하 카드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 쪽으로 일부 자금이 넘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단 뭐 사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는 호재는 금방 묻히고요. 악재는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뚜렷이 이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다만 이러한 많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체크 포인트들 가운데서 호재는 금방 묻혀버리고 악재가 이렇게 재생산되는 가운데 많은 투자자분들을 투심이 깨져버린다는 측면, 이 부분이 제가 좀 그 가장 시장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투자 심리가 깨져버리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위험 회피성 매물 자체, 오늘은 개인들은 이런 큰 폭의 근래 보기 힘들 정도의 이런 위험 회피성 혹은 손절성 이런 매물 자체가 지금 나왔다는 부분에서 거의 패닉 셀링에 가까운 지금 투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시장에서 좀 우려 섞인 부분이네요. 하여튼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1,300원 환율에 대해서 지금 뭐 SK증권에서도 나온 리포트 보면은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그 2009년 때와는 좀 다르다. 그때의 달러 인덱스 수치와 지금의 달러 인덱스 수치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00원대가 일시적으로 있다가 내려갈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좀 오랫동안 이 근처에 있을 것 같다. 보통 이제 달러 인덱스가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주기는 어려운 환경이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기존에 원래는 기존에 한 2년 동안은 한 91에서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100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한 104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고, 달러 인덱스가 강한 요인을 찾아봤더니 달러 인덱스를 유지하는 바스켓 한 6개 정도 통화 이렇게 나타나죠. 뭐 이런 파운드라든지 유로라든지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엔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 그 비중을 보시게 되면 한 40% 정도가 유로예요. 근데 유로 같은 경우가 지금 유독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또 이런 리스크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유독 약세 요인 자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경기 둔화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로 약세, 달러 인덱스 상대적 강세에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한 104, 105 이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금방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둔화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좀 인정하는 듯한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의회 연설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었잖아요.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경기 둔화 이런 부분 우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잡겠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던 만큼 다음 달에 있는 이런 자이언트 스텝 이런 부분의 가능성 자체가 시장의 패드와치에서 다시 한번 더 높아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이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될수록 결국 달러 강세 요인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안전자산으로 달러가 현 시점에서 좀 더 강하게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금리 인상까지 같이 나타나 버리니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금 가격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금 가격은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하게 1,800불 온스당 이런 부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가장 시장에서 유리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산이 바로 달러, 현금, 돈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티그룹에서도 나온 리포트 보면은 한 1,320원까지 갈 것이다. 강달러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글쎄 모르겠어요. 이 기관들의 리포트는 자꾸 후행성이라 일어나고 나면은
유가도 얼마 전에 120불 갔었을 때 130불, 150불 갈 것이다 이러다가 지금 다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105불까지 떨어지니까 또 이제는 말 바꾸는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좀 후행적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1,300원 갔는데 1,320원, 뭐 1,350원, 1,400원 뭐 이런 말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320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1,300원 이러한 부분이 가게 된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급격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걱정이 또 되는 거는 지금 금리가 이제 미국하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역전이 되니까. 그쵸. 그쵸? 자, 네. 다음 달에 저쪽에서 또 자이언트 스텝 해버리면 75bp. 그러면 2.25% 가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얼마? 1.7%. 지금 그러니까- 똑같아요. 1.75. 둘 다 1.75. 둘 다 동일합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당연히 원래 우리가 아는 경제 상식으로는 돈이 당연히 여기 있는 거 팔아가지고 달러 미국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네. 2.3%네. 2.25가 아니라 2.75니까 75bp 인상하게 되면 2.3%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러한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따라 계속 이제 올려야죠.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죠. 그럼 우리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기본 빅스텝.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도 미국에서 28년 만인가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나온 부분이고, 뭐 심지어 우리가 슈퍼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1% 올리는 거 뭐냐 이런 얘기했었을 때 빅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 기본적인 통화 정책상의 기조인데 이게 이제 50bp 빅 스텝, 75bp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1% 올리는 거, 100bp 올리는 걸 빅 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우리나라도 지금 빅 스텝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번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나라 연간 이제 그 CPI 그 금리를 CPI 물가 지수를 대략 한 4.6에서 4.8 정도로 보더라고요. 저도 구체적으로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한 4.6에서 4.8 정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높게 잡고 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 얘기인즉슨 다음 달에 빅스텝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걱정인 거죠. 지금 유동성은 이제 점점 이제 말라 들어갈 텐데 지금 한국의 부채 문제, 가계 부채도 그렇지만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그 네. 대출도 지금 1,000조가 넘어가고 있다 이런 거 나오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자 부담으로 해서 더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지금 자산들 자꾸 정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부동산 쪽도 뭐 지금 매매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슬슬 뉴스에서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의 가격이 하락이 시작이 되는 거 이미 시작은 됐죠, 주식 쪽에서는. 그렇죠. 주식 시작됐고 가상자산의 레버리지 크니까 먼저 시작이 됐고 그러한 부분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대체자산 심지어 요즘에는 이런 경기 둔화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을 하면서 특히나 이런 그동안에 유독 강했었던 원자재까지도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장 극약 처방은 리세션 이런 부분이죠. 결국 경기 둔화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이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이런 부분이 좀 꺾이기 시작하는 부분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인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위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예대 마진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금융사들의 수익성 자체가 개선이 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히려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할 것 없이 유독 많이 급락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1번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금주 들어서도 오늘 하나금융지주 0.13% 반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트입니다. 최근에. 금리 올린다는데 왜 이렇게 금융주 떨어져? 금리 인상은 가장 큰 수혜주 아니야? 지금 이건데. 금융주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과거에도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그 마지막 구간까지 상승이 됐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왜 이럴까? 유독 많이 떨어지는 부분 자체가 결국은 수익성 저하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스프레드 벌어지는 부분 자체는 오케이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금과 대출 스프레드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도 위축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물 경기 위축에 따른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이런 부실 이런 대출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과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규제 완화와 함께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 자체가 축소가 되는 부분 같이 나타나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근데 유독 이번 주 들어서 이런 급락 자체가 나타나는 부분 자체가 정부 규제에 관한 우려감 이런 부분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윤 대통령과 이번에 신임 감독 원장이 추가적으로 은행들의 이런 이자 장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 섞인 부분 그리고 도두성 경고 이런 부분이 나왔었고 한마디로
너희들만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서민들 힘든 거에 동참을 해라. 자영업자 힘든 부분에 동참을 해라는 직접적인 이런 광고, 이런 부분이 같이 나왔어요.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게 되면 또 크게 흔들리는 거죠. 최근에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뭐 횡재세,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정유사들 너희들 돈 버는 거 직접적으로 규제 들어갔죠. 왜? 에너지 가격 잡아야 인플레이션 잡히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뭐 횡재세 때문에 이런 뭐 그 정유가 이런 뭐 가솔린이라든지 경유 올라가는 부분에서 최대 200원까지 인하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200원 인하하게 될 경우에 SK 이노베이션의 경우 한 5천원까지도 분기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리포트에서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즉 뭐 이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들고 나오는 거죠. 유가 관련해서는 뭐 지금 정유가 인하, 유가 인하해라. 한마디로 이 얘기 나왔었죠. 앞서 이제 이런 금융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서민들의 이런 아픔에 동참을 해라. 한마디로 너희들 돈 버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그 재원 이런 부분 제공하는 부분이라든지 낮추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는 것 같고, 통신 쪽에서는 이런 부분 벌써 얘기 나왔었죠. 5G 신요금제 이런 부분 설립을 통해서 지금 높아 있는 5G 요금제 자체를 낮춰라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나타났었고, 한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1분기에 7조 6천억인가요? 적자 났는데 현 시점까지 가게 된다면 올해 30조 원 적자까지 날 정도로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즉 이런 관련된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어느 정도 이런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하나 악재로서 같이 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매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시장이 상승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객관적인 환경인데, 네. 지금 증권사 지금 나온 뉴스들 보니까 계속해서 올 초에 잡았던 게 이제 2,550에서 저점을 2,550에서 3,000까지 잡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오늘서부터 리포트가 다시 싹 변경돼서 지금 쏟아지고 있어. 보니까 2,200 초중반으로 낮춘다. 그러니까 후행성이죠, 이런 것도. 후행성이지. 예, 이제 분석을 2,300이니까 우리가 2,314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제가 팬데믹 그때 완전 혼란이 났었을 때 그때 관련 리포트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때 뭔 얘기였냐면, 그때 팬데믹 때 그때 2,000선에 있었던 주가가 갑자기 한 쭉쭉쭉쭉 밀려가지고 1,440까지 떨어졌었잖아요. 한 3개월 동안에. 그때 뭔 얘기 리포트가 나왔었냐면, 그때 한 1,620 정도? 그 정도가,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락바텀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락바텀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저가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리포트가 딱 바뀌어요. 자, 1,500 정도 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아이언 바텀입니다. 락을 넘어서 이제는 아이언까지 등장을 했어요. 아이언 바텀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저가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1,500 깨지고 나니까 그 분석이 나왔냐면, 자, 이성적인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한마디로 모르겠다고 손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440 찍고 나서 급격하게 V자 반등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2600선 전후에서 보면 이제 PBR 한 배선이기 때문에 PBR 0.9배고, 금융위기 때 PBR 0.8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분명히 싼 건 맞아요. 근데 이게 0.9배, 0.87배, 85배, 84배, 82배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는 사람들의 이런 불안심리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수급 악순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빠르게 어느 정도 되돌리는 부분 자체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이거예요. 시장의 바닥잡기 이런 거는 신의 영역이고요. 후행적으로 확인 가능한 거고, 제가 떨어지는 종목 뭐 돌파를 보자 항상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발바닥에 살라고 노력하고 저가에 살라고 노력하기 이런 부분인데, 저점 잡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니까요. 돌파하고 우리가 무릎에 사는 거죠. 발바닥 지나서 무릎에 사는 거, 이런 부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일단 하나의 힌트를 드릴게요. 과거 경험을 보면 이렇게 반대 매매가 이렇게 출회가 되게 되면 보통 이제 신용잔고가 하루에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되면 보통 이제 반대 매매가 털리고 단기 저점을 잡고 돌아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하루에 어제도 한 3,500억 정도 나왔었지만 지금 한 6거래일 동안에 한 2조가 넘게 털렸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하루가 하이라이트를 좀 지나고 있는 과정인 거 아닌가. 반대 매매 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성은 공포, 패닉셀링이든 회피성 매물이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이 좀 지나고 나서 신용 잔고가 한 늘어나는 부분이 최소한 2, 3일 연속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확인을 한다.
이 부분 첫 번째로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1,300원대인데 최소한 뭐 1,290원, 80원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외인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모습, 입질이라도 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확인하는 모습을 보는 것,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유독상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인지는 저도 몰라요. 모르겠는데 최소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PBR 0.9배 이 정도라면 무릎 언저리는 될 것 같아요. 무릎 아래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릎 언저리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서 무릎 위로 예상되는 지금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네. 진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확인을 하면서의 무릎에서 살 것이냐, 안정감 있게. 똑같은 무릎이라도 위치 에너지가 완전히 틀린 거죠. 왜냐면 지금 용감하게 사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불안하거든. 그 다음 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지금이 뭐 무릎 아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릎 위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는데 알 수 없죠.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건 그러한 과매도 구간인 거는 맞는 것 확실하다. 같다. 예. 라고 과매도 하는 게 맞다. 또 사실 증권사들의 지금 이야기이기는 해요. 네, 분석 보고서 낙폭과대.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우리가 증권사들 그 애널리스트들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연준이라든가 이런 거 위에서 가장 근본으로 보고 그 예상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네. 위쪽이 맨 위가 바뀌어 버리니까 따라서 지금 그렇죠? 파월은 또 말바꾸기가 나와버렸고 50bp 인상한다더만 75bp 인상하니까 물론 CPI 높게 8.6% 나오면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좀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시장에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너 말 바꾼 거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성 자체가 또 흔들려 버린 거고 그런 부분이 나타났었고, 애널리스트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애널리스트는 분석까지 예측가가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예측가처럼 딱 점 찍어가지고 이번은 저점 바닥은 2200입니다. 뭐 2400입니다. 이거 자체 찍어주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시장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맞게끔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입장인 건데, 문제는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나 급격하게 휙휙 바뀌다 보니까 최근에 변동성을 따라가기에도 지금 벅찬 거죠. 사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분석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사람들의 이런 투자 심리 이런 부분의 영역으로 좀 넘어온 것 같아요. 결국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수급이 악화되고 더 떨어지는 거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파는 물량 자체가 나온다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물론 자의가 되었던 타의 반대 매매가 되었던 결국 파는 물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단기 저점 찍어주고 어느 정도 올라올 수는 있겠죠. 우린 그걸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뭔가 현금이 있으시고 그거를 좀 저가에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차라리 행복한 고민일 수 있는데, 아유, 정말 행복하신 문제는 분이죠. 대부분이 다 주식에 물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더 빠지기 전에 현금화를 하자라는 또 이야기도 있으니까 현금화를 해서, 그러니까 일부기는 하더라도 네. 현금화를 해서 밑에서 좀 저가에 사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건 반대예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왜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많이 해봤는데 가까운 일례로 우리 팬데믹 때, 팬데믹 급락 나왔을 때 우리가 2월 달에 팔아가지고 3월 달 급락을 피했어요. 그럼 그분들 3월 달에 엄청나게 회피했겠죠. 전쟁이 터져가지고 여기저기 진짜 그 포탄이 터지고 피 튀기고 난리 난 상황에서 나는 오히려 안전한 참호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완전히 빠져나오신 분들이 시장이 급반등이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다시 떨어집니다. 더블딥 찍으러 갑니다. 그때 잘못 산 사람들은 인버스를 사셨고요. 1700 갔을 때 1440 찍고 1700 갔을 때 다시 떨어지니까 인버스를 사셨고, 좀 더 이제 신중하신 분들은 인버스 안 사고 그때까지도 오히려 안 사고 좀 기다려 보겠어 떨어질 때까지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난 2년 동안에 돈 벌기가 어려웠었겠죠. 뒤늦게 따라가셨다가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좀 물론 돈을 벌기는 했었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즉 시장에서 한 발을 무조건 담그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점에 팔고 다시 올라갈 때 고점에 다시 사겠어. 저점에 팔고 더 떨어진 이후에 저점 확인한 이후에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다시 사겠어. 이거는요, 저도 해봤지만 안 돼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차라리 초기에 이제 추세 떨어지면, 추세 깨지면 빨리 팔고 나와서 현금 쥐고 있는 게 차라리 낫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느 정도 지금
지금 파는 타이밍 자체도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을 때 좀 전선을 좀 압축하자. 전선이 이렇게 넓고 길어버리면 여기저기서 전쟁 나서 터져버리면 대응이 안 되니까 전선이 압축 대응을 해야 나중에 여기서 한 번 더 흔들려서 맞더라도 또 전쟁이 터지더라도 좀 버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신경 쓸 게 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반격의 타이밍 혹은 반등이 나오는 기회 이런 부분 자체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온 이후에 그때 가서 팔지 안 팔지는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게 낫지, 지금같이 반대 매매 나오고 썰리고 있는 상황에서 팔아버리잖아요. 시장에서 그냥 나는 이제 주식 털고 나가겠어 이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디테일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테크니컬한 네. 그런 어떤 매매의 기술, 이거는 좀 그래도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있는 분들의 영역이지, 기술 들어갔다가 손모가지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 주린이들 예. 그리고 경험이 작은 이러한 분들이 따라하기에는 하여튼 본인의 성향과 이 상황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기술이 맞는 분이 있고 안 맞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 기술이 안 먹히는 장인 것 같고요. 지금은 난이도가 최상.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락장 속에서 반격을 이용해 가지고 짧게 단타를 치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은 진짜 난이도 최상이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테마성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어제 원숭이 두창 날아가다가 오늘은 또 급락 나와버리고, 심지어 어제 장중에 올라가다가 시간 외 단일가에서 급락이 같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면, 최근에 그나마 시장에서 어제도 올라왔었던 종목이 보면 원숭이 두창 관련주, 사료 비료 관련주, 오늘 올라오는 종목을 보면 이런 원자력 관련주 일부 뭐 이런 종목들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한 이런 워낙 빠른 테마성 순환매와 변동성 감안하면 사실 이쪽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올라왔었을 때 땡큐하고 파는 건 몰라도 신규 접근해가지고 하락장 속에서 테마주 잡아가지고 난 돈을 벌겠어?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HT에서 나오는 속보, 그 계속 반복되는 뉴스들 보면은 네. B2개미 결국 못 버티나 내일 역대급 반대 매매 쏟아질 듯, 이게 예. 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의 뉴스가 계속 예.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뭔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반전되는 모멘텀이 뭘까?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과연 뭘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주가를 결정하는 3대 요인, 수급, 실적, 재료, 이 측면에서 하나하나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수급 악순환, 데스 스파이럴 이런 얘기 했는데, 일단 이 꼬여 있는 수급이 풀려야죠. 첫 번째, 뭐 반대 매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출회가 된다는 건 그동안에 비트로 쌓아 올라왔었던 신용, 미수 이런 부분 자체가 큰 폭으로 지금 털린 이후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부분 자체를 확인해야 된다. 신용잔고가 기존의 저점이 20조 6천억이었고 이게 올해 2월 달에 기록했었던 저점이에요. 그러다가 22조 원서까지 넘어섰다가 최근에 19조 5천억까지 떨어졌거든요. 즉 기존 저점 20조 6천억 대비해서 19조 5천억이고 오늘 더 털렸을 때니까 지금 19조 뭐 이런 초반까지 분명히 떨어졌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최소한 한 2, 3일 연속이라도 후행적으로 신용장고를 움직이니까 2, 3일 연속이라도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원달러 환율 이런 대외적인 이런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완화가 되면서 외인들이 좀 순매수하는 모습 자체가 좀 포착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같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일단 수급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실적이죠. 지금 6말 7초예요. 6말 7초. 2분기 프리 어닝 시즌. 그리고 7월 초 되면 삼성전자, LG전자를 중심으로 먼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아쉽게도 2분기에 대한 실적의 추정치가 유독 낮아지고 있어요. 보통 프리 어닝 시즌 들어오게 되면 일주일 전, 한 달 전 대비해서 실적의 추정치가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심을 갖고 찾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거의 전무하죠. 왜? 1분기에는 어느 정도 그동안의 재고를 가지고 이런 물가, 원자재 인상 이런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커버를 쳤어요. 근데 2분기에는 중국의 셧다운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운임 뭐 이런 부분 자체 올라가는 부분과 원재료가 상승의 이런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2분기, 3분기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원재료 좀 떨어지니까 올 4분기부터나 이런 부분이 또 낮아지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실적 떨어지는 부분 자체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실적 부분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결국 각계전투 그 안에서 실적의 추정치가 그나마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뭐 이번 주 뭐 이런 임플란트 관련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덴티움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쪽에서는 그나마 조금 추정치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실적의 추정치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실적을 볼 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분기 실적은 이미 다 반영이 됐어요. 6월 끝나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플러스 앞으로 3개월, 6개월 후에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즉 3개월, 6개월 후에도 실적이 잘 나올 사업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같이 살피시라. 이 부분을 두 번째 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료 부분은요.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즉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셧다운, 그리고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리 인상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일부 안도 랠리라도 나타나고 기대해보자. 일단 7월달에 FOMC 있잖아요. 이때 자이언트 스텝 나온 이후에 8월달에는 FOMC가 없어요. 그러면 일부 안도 랠리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9월달에 빅 스텝 혹은 이런 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이제 통화 전체가 빅 스텝, 베이비 스텝 이런 부분으로 내려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주게 되면 아 물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는구나 하면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를 좀 기다려보면서 수급 실적 재료 이런 부분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PER 9배다 뭐 이래가면서 지금 네. 뭐 싸니까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지나봐야지. 이게 실적이 낮아지면 이게 9배가 갑자기 10배, 11배, 그렇죠. 12배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치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네. 해야 되겠죠. 지금 분모 분자가 둘 다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낮은 건 맞는데 이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분모 그러니까 실적이 얼마만큼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싸다 비싸다 이런 부분을 이익 배수 가지고 보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PBR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포워드 PER, 선행 PBR 갖고 보는 건데 이런 장부가 대비해서도 0.9배면 분명히 낮고 금융위기 때 0.8배였으니까요. 분명히 낮은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가 바닥인지는 사실 제가 그럴 재주가 있으면 칼을 타야죠. 그쵸? 점을 쳐야죠. 자리 깔고. 다 위험하게. 아니 돗자리를 펴고 칼을 타야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또 어디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렇죠. 갖다 사야지. 질러야죠. 네. 자, 이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가 강한 섹터가 있고 네. 여기가 이제 요 난장판이 좀 가라앉게 되면은 주도주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하는 그런 섹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5월달, 6월달에 보게 되면 5월, 6월달에 좀 시장이 유독 안 좋았잖아요. 5월달도 안 좋고 6월달에 급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고점과 저점을 높여나가는 섹터와 업종이 있어요. 사실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지금 보게 되면 그 업종 중에서는 조선업종 그 유독 눈에 띄어요. 이번 주였죠. 어저께였죠. 삼성중공업에서 3조 9천억 LNG 운반선 14척 수주 나왔죠. 일전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4척, 2척 카타르 관련된 이런 LNG 운반선 수주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다음 차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부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중공업이 3조 9천억 단일 계약으로 최대치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어제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물론 오늘 두들겨 맞기는 했지만 확실히 바텀 아웃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1분기 실적 이런 부분도 안 좋았었죠. 대우조선해양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대우조선해양도 빅베스가 나오면서 최근 그 공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충당금 한꺼번에 전입을 시키면서 한 4,700억 정도 적자 났던 거 그거 확인하고 있는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 올해 적자 불가피합니다. 다만 1분기가 최악이었고 2분기, 3분기, 4분기 오히려 적자폭을 축소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주게 된다면 주가라는 것 자체가 보통 6개월, 1년 후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의 추정치를 반영시킨다는 얘기는 6개월, 1년 후에 회사가 너희 돈 잘 벌고 있어 이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그러한 측면
측면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특히 가장 크게 우려가 됐었던 카타르 저가 수주. 왜냐하면 LNG 운반선이 100척이 넘어가요. 근데 이거 다 수주하게 될 경우에 2020년에 슬롯 계약했을 때 그 가격으로 수주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최대 5조 원까지 손실이 날 수 있었대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는 이번에 계약하는 걸 봤더니 최근에 후판이라든지 원자재가 인상한 것 반영을 해서 성과 올라가는 부분 반영을 해서 좋은 가격으로 이제 계약을 맺었다는 부분이고 시장에서 발목을 잡던 요인 자체 하나를 없앴다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다만 우리가 2분기 실적은 적자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자 폭 자체를 좀 줄이는지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 코멘트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런 조선업종 같은 경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섹터로 보았을 때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 유독 최근에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OCI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봤었을 때 21일 기준이었죠. 이번 주죠. 미국에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 이 부분을 발효하면서 글로벌 폴리실리콘은 40%를 생산하게 되는 신장 위구르산 이쪽 폴리실리콘 수입 금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OCI의 반사익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뭐 태양광 뭐 이런 쪽이나 풍력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정부 정책 쪽 최근에 원전도 있죠. 다만 원전은 변동성이 워낙 커요. 테마성으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 숫자 찍힐 수 있는 뭐 태양광 쪽 이쪽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신재생 에너지, 조선주 이런 부분을 보겠다. 조선주 중에서는 PBR 한 1.2배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다픽으로 보고 있고요. 조선주 올라오면 공식이죠. 조선기자재, 특히 LNG 운반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본행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뭐 이러한 부분을 당연히 수혜주로 꼽힐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조선주와 관련해서 지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으로 지적되는 게 지금 중국의 조선업계가 대형 LNG선 수주를 계속해서 성공시키고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좀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실 조선 우리가 선박 건조하고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한중일이잖아요. 한중일 중에서 일본은 사실 80년대 90년대 하다가 우리나라에 뺏겼고 그리고 저가 수주 모멘텀 저가 수주를 앞세운 중국의 2000년대 중반부터 따라잡기 시작해서 2010년도 2010년 후반 뭐 이런 부분 넘어갔을 때 중국이 1위까지 차지할 정도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중국 물량 자체가 좀 뺏기는 게 LNG 이런 친환경 선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은 싸긴 한데 기술력 자체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중국으로 넘어갔었던 물량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쪽으로 많이 넘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최소한 모르겠습니다. 컨테이너 선사라든지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이라든지 일부 뭐 그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뭐 이런 부분으로 커버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은 중국이 잘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LNG 운반선 이런 쪽 관련 친환경 선박 관련 지어서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앞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를 너무 과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러한 점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오면은 이제 한참 도크가 다 찼으니까 네. 다 기다려야 되잖아. 네. 근데 지금 수주하는 쪽 입장에서 그러면 막 줄 서고 대기번호 받고 기다릴 거야. 근데 옆에서 중국에서 우리 싸게 줄게. 싼데 네. 지금 또 빨리 만들어줄게. 이게 어떠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경기 침체, 둔화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선박의 인도 자체를 조금 늦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작년이나 재작년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미국의 서부 항만 자체가 좀 폐쇄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이제 물동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타격이 나타났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셧다운 이런 부분이 계속 들어가면서 컨테이너 운임 그 지수 같은 경우에 쭉쭉쭉 올라갔었죠. SCFI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올해 1월 기준으로 뭐 5,200, 5,300 이러다가 지금은 뭐 4,000 미만까지 떨어졌나요? 4,000 초반까지는 봤는데 그만큼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호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당장 물론 물동량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빨리 받는 게 유리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계산에 같이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 격차가 뭐 잘은 모르지만 훨씬 뛰어나다고 하네요. 친환경 선박 쪽으로. 그러나 어쨌건 중국에서 지금 그 LNG 선박에 대한 공격적인 수주에 나서서 한국보다 한 10에서 15% 싼 가격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다. 네. 근데 어쨌든 수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좀 신경은 쓰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얘기하신 대로 우리의
기술 경쟁력으로 이걸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거겠죠. 네, 최근 3주 사이에 LNG 운반선이 카타르 쪽에서 나온 게 22척이에요. 22척이 아니고 기존에 한국조선해양 4척, 대우조선해양 2척, 그리고 이번에 삼성중공 14척. 이거 따지게 되면 한 20척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카타르 운반선 슬롯 계약되어 있는 게 100척이 좀 넘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또 시장에서 주가 반응이 나올 것 같고, 제가 사실 중국보다 더 걱정하는 게 조선주들이 뭐 카타르 관련된 저가 수주 발목 잡혀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때 1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우리가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서 그때 급락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7월 한 말 정도에 발표하게 될 조선주들 이런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물론 적자는 있는데, 적자는 맞는데 이 적자 폭 자체가 얼마만큼 줄이느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concurrent에서 확인하는 게 전 좀 더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참고하셔서 네, 지금 강하고 또 앞으로 주도주가 혹시 되지 않을까라고 관심 깊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오늘 시장이 힘들어서 증권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지금 울고 싶은 하루였다. 그쵸. 오늘만이 아니죠. 요 최근 매일 오늘이 최악인 줄 알았는데 지나면 또 다음 날이 더 최악이고. 하루에 4%씩 빠지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으신 분들 없을 거예요. 증권사 그렇죠. 직원들은 반대매매 이것 때문에 열심히 전화 돌리고 있고 고객 만나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어제가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급락을 해버리니까 그쵸. 더 거기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나마 오늘은 좀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오늘도 또 밀려버리니까. 미국이 뭐 2% 올라도 우리는 4% 떨어지고, 미국이 어제 뭐 한 1% 정도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더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1%가 아니죠. 그냥 뭐 약보합권이었죠. 근데 1% 상승하다가 뭐 약보합권이니까 저는 1% 빠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의 선물에서도 지금 미국 야간 선물에서도 빠지고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 생각을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증권사 직원 혹은 여의도에서 주식 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좀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증권이 업이니까요. 다만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증권이 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증권과 살짝은 떨어져서 본업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럴 때 건강관리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사실. 내 옆에 사람들 보세요. 힘들죠. 말만 안 할 뿐이지 다 힘들어요. 다 힘들기 때문에 나 죽겠어, 힘들어,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잠시만 좀 시장과 약간 떨어져서, 모니터와 떨어져서 좀 뭐랄까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 열심히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이겨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유럽 증시 독일은 1.3, 유로 스탁스 50도 한 1.3 정도 네,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은 0.45 정도. 약간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요즘 이렇게 한국의 지표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흐름이 좀 비슷한 경우가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선반영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오늘 또 미국 증시가 또 이상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들기는 해요. 선반영이 되는 게 우리가 먼저 빠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뭐 선물 보면서 우리나라가 빨리 그 다음 따라가는 뭐 이런 미국 야간 선물 보면서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이 오르든 유럽이 오르든 아시아 증시가 오르든 우리가 유독 빠지는 건 이런 수급 악순환, 그리고 무너진 투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신 뽀뜩 차리고 정신 잘 챙겨서 마인드 관리 잘하고, 그리고 또 이런 수급 악순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반대매매 나올 거 빨리 나오고 빠르게 좀 정리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시장 나스닥 내일 새벽에 또 어떤 모습 보일지, 그로 인해서 또 내일 한국 증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네,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또 이번에는 설마 좀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감도 좀 생기고. 네. 하여튼 내일 오전 장이 시작하기 전 장기전 방송에서 나스닥의 흐름, 미국 증시의 흐름과 함께 네, 내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일 시장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또 같이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시죠. 내일 금요일이니까
오전 첫 번째 시간에 양봉, 하창봉 선생이 나오네요. 양봉 선생이 나오면은 그래도 좀 그 양봉 나오는 날이 좀 확률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서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7시 장기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이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